어머님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자리도 없어요. 내가 결혼식 날 가는 게 불편하니? 엄마가 오시면 좀 번거로워요. 어머님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자리도 없어요. 그 한 문장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수학이 넘어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하듯 감정 하나 없이 말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뒤집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던 계란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두부조림, 간장 양념을 3번이나 맛을 보며 맞췄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김치전,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 깻잎지, 무생채까지. 혹시라도 오늘 들를까 싶어서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결혼식 날 가는 게 불편하니?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1초였는지 10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오시면 좀 번거로워요. 저희 쪽 손님도 많고 뭐 굳이 꼭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신랑 쪽 어른들도 최소한만 모시기로 했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번거롭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내 아들의 결혼식에 가는 게 번거로운 일이라는 겁니까? 지은아, 그래도 나는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바쁘거든요. 오늘 최종 드레스 피팅도 있고 꽃집도 가봐야 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한 채로요. 혹시라도 다시 전화벨이 울려서 어머님, 농담이에요. 당연히 오셔야죠 라는 말이 들려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검은 화면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2~3번 만에 겨우 식탁 모서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접시에 옮겼습니다. 노릇했던 가장자리는 이미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가려다가 그냥 다시 가스레인지 옆에 놓았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행주를 들어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침에 깨끗이 닦아둔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행주로 식탁을 문지르고 또 문지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언제부터 번거로운 존재가 된 걸까?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결혼식은 11시라고 들었습니다.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화장을 해야 할까요? 옷장에 걸어둔 한복을 꺼내야 할까요?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걸까요? 이미 오지 말라고 했는데, 번거롭다고 했는데,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부터 표시해둔 그 날짜,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둔 그날, 도연이 결혼식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둔 그날, 그 동그라미가 지금 제게는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적힌 종이를 천천히 찢어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부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직, 작게 구겨서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손 안에서 구겨지는 느낌이 묘하게 제 마음 같았습니다. 주방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쓰레기통 입구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버리면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도, 그 아이의 인생에 제가 있었다는 것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그 종이를 그냥 손에 쥔 채로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싱크대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시계 소리처럼 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얀 철쭉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이 오늘 결혼식장의 노일 부케보다 더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볼 수 없는 그 부케보다 제 눈앞의 철쭉이 더 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불쑥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누군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도연이가 결혼합니다. 다들 축하해 주세요. 신부와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도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부 지은이도 예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게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고 올린 그 사진에 저는 없었습니다. 단체방에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오늘 식장에서 보자. 저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한다고 써야 할까요?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서 엎어두었습니다. 화면이 식탁에 닿으면서 작게 소리가 났습니다. 탁!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찬장을 열었습니다. 매닉한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둔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그 병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도연이 돌잔치 때 남긴 흰 돌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돌잔치 때 아기가 처음 집는 물건으로 미래를 점치잖아요. 도연이는 그때 실을 집었습니다. 장수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 돌을 기념으로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병에 담아뒀습니다. 가끔 꺼내보면서 그때 그 작고 보드라웠던 도연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병을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식은 김치전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그 작은 병 안의 하얀 돌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자꾸 걸렸습니다. 가지 말자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가도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뒤에서라도 그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했습니다. 괜히 가서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번거롭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그 아이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0시 30분이 됐습니다. 11시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로는 가지 말자고 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식탁도 그대로 뒀습니다. 이도 닦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갑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걸까? 가서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아파트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걸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고 나서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을 고르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커다란 꽃다발을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장미와 하얀 백합이 섞인 정말 예쁜 꽃다발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응, 꽃 샀어. 엄청 예쁘더라. 오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목소리가 너무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큰 꽃다발 들고 우리 아들 결혼해요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한순간 그 여자에게 말을 걸 뻔했습니다. 저도요, 오늘 아들 결혼식이에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 왜 꽃다발도 없냐고, 왜 화장도 안 했냐고 물어볼 게 뻔했으니까요. 새 정거장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결혼식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루벨 웨딩홀 3층 간판이 멀리서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흰색 건물에 금빛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문 앞에라도 서 있어야 하나?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건물 앞까지 왔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손에는 축의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집안 옷차림,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축의금 봉투조차 준비하지 못한 빈손.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식장 문 앞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원이 밝게 물었습니다. 한 명이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장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는 그곳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꽃을 들고 축의금 봉투를 꺼내고 신랑 신부를 찾아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가 속하지 못한 세상. 커피가 나왔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턱시도를 입은 도연이가 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신부 지은이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이가 지은이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자 둘은 더 가까이 붙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유리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맡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컸을까요? 언제 저렇게 어른이 되어 남의 남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장면이 참 멀었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인데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그 유리 너머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그 여자는 신부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신부 옆에 서주세요. 누군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신부 옆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머님도 같이요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콕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왜 그날따라 낯설고 서운하게 들렸는지요. 그 자리가 예전엔 제 것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원래 제 것이어야 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숍 창가에 혼자 앉아서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관객으로서, 엄마가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식장 입구에 박도현장 지은 결혼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박도연의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요? 결혼 행진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안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지금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있겠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혼자 서 있기엔 너무 환하고 너무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엔 저라는 사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햇빛도 꽃도 사진기 셔터 소리도 모두 그들 가족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식장에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루벨 웨딩홀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빈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창문에 반사된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의 엄마가 맞는 걸까?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앉은 선반을 닦고 싱크대 및 고장난 서랍을 혼자 고쳐봤습니다. 그렇게라도 뭔가 해야 자꾸 떠오르는 어제의 장면들을
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제가 재생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도연이의 모습, 신부 옆에 서 있던 신부 어머니, 제가 서지 못한 그 자리, 점점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전화 오겠지. 그래도 결혼식 다음 날인데 도연이가 안부 전화라도 하겠지. 9시가 됐습니다. 전화가 없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하나를 꺼내고 밥을 한 숟갈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 김치 한 조각. 씹으면서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삼키기 위해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그게 전부인 설거지가 이렇게 허전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갔니? 썼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잘 치렀지?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갔니? 결혼식 잘 치렀지? 수고 많았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제가 어제 식장에 가지 않은 게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어제 거기 있었다면 이런 문자를 보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문자가 날아갔습니다. 1분 후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도연이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답장이 올까 싶어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됐을 때 저는 포기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딱 2문장. 네, 잘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요. 혹시 뒤에 더 할 말이 있는데 아직 전송 중인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에게 하는 인사말 같았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문장의 끝에 마침표조차 없었습니다. 이모티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결혼 축하한다고 쓰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 화면을 끄고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도연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연극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엄마, 나 왕자 역할 하기로 했어. 그렇게 신나게 말하던 도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자 의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빌려주는 게
너무 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새 옷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도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의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던 커튼 천을 뜯어서 망토를 만들었습니다. 골판지에 은박지를 붙여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헌 옷을 리폼해서 왕자 복장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서 피가 났지만 계속 바느질했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지만 계속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의상이 완성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성이 담긴 의상이었습니다. 도연이에게 입혀줬더니 그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 우리 엄마 최고야. 그리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발표의 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도연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진짜 멋진 왕자였지? 그럼 우리 도연이가 제일 멋있었어. 그 기억이 지금은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요. 그때 그렇게 저를 꼭 안아주던 아이가 지금은 문자 한 줄조차 성의 없이 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SNS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소식을 알고 싶어서 가끔 들어가 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혹시나 싶어 도연이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닷가였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도연이와 지은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발가락으로 하트를 그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하트 안에 D 하트 J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도연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지은이 항상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평생 함께 행복하자. 사랑해.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 중에 저는 아예 없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 중에 엄마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글을 바라봤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 부럽다. 평생 행복해라. 저는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엄마도 축하한다고 써야 할까요? 잘 다녀왔구나 라고 써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전화했냐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바쁜데 왜 귀찮게 하냐는 말이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대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묵은지를 올리고 가위로 잘게 잘랐습니다.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참깨를 뿌렸습니다. 조물조물 손으로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김을 구웠습니다. 따끈따끈한 밥에 묵은지를 올리고 구운 김에 싸먹었습니다. 이 맛도 도연이는 참 좋아했었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때 이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묵은지 있어?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듬뿍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좋았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음식을 혼자 먹고 있습니다. 묵은지가 짰습니다. 원래 이렇게 짠가 싶을 정도로요. 아니, 묵은지가 짠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짠 거겠죠. 한 숟갈 더 떠먹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두고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으면서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노을이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라는 말이 나와 며느리, 나와 아들 사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에 오렴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밥 먹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우리 속에 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도연 부부가 올까 싶어서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을 청소하고 방바닥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소파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초인종이 울릴까 싶어서요.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청소라도 더 하거나 TV를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올까? 이번 주말에는 올까? 하지만 그 빈 현관 앞에는 먼지 대신 기다림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기뻤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살고 싶다며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잡아올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밥을 차리고 아들 얼굴을 보며 밥을 먹일 수 있어서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면 저는 자꾸 서랍을 열고 닫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덜 날 줄 알았습니다. 거실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맨 위 칸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내려오면서 먼지를 닦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잡지들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얗고 얇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였습니다. 언제 여기 들어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연이가 몰래 편지라도 써둔 걸까요? 아니면 결혼식 사진을 보내준 걸까요? 저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시설 상담 신청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청일란에는 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란에는 배우자 장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희망 날짜에는 다음 달 날짜가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상자 박도연 모친 김영자 여
68세.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시설에 들어갈 대상자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 흐려졌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심장이 자꾸 쿵쿵거렸습니다. 요양시설. 그 세 글자가 마치 돌멩이처럼 가슴 한가운데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요양이 필요한 나이인가요? 물론 68세가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손도 건강하고 다리도 성합니다.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청소도 혼자 합니다. 장도 보러 나가고 동네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이라니요.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던 지은이가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보셨네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요, 그냥 알아본 거예요. 요즘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혹시라도 불편하실까 봐요. 내가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 보여? 제 말에 지은이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저 말고 다른 곳을 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요양시설은 다 좋아요. 요리도 해주시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요. 외롭지 않으시게 다 잘 돌봐주신대요. 그냥 혹시를 대비해서 상담만 해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오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종이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니, 도연이가 한 거니? 같이 상의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답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마음인지 믿음인지 희망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난 이제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니?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하게 사실 때 됐잖아요. 혼자 집안일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요양시설 가시면 다 해주시잖아요. 편하게. 그 단어가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게 결국 나한테서 떨어져 살라는 뜻 아닌가요? 편하게 살라는 게 결국 우리 눈에 띄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그녀는 제 앞에 서 있었지만 이미 제 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다들 편하게 살려면 나부터 치워야겠구나. 그 말을 하고 저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수돗물이 찰랑거리며 흘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저는 물을 끄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은아, 너도 언젠가는 나이 들 거야. 그때도 이런 서류를 받게 될 거야. 그때 가서 알게 되겠지.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류는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흰 종이가 번들거렸습니다. 그 빛이 눈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짐이 됐구나.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불을 켜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불을 켜면 제 표정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그날따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7시쯤 오는데 그날은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왔어? 응. 도연이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앉아. 저는 말없이 그들을 식탁 앞으로 불렀습니다. 도연이는 눈치를 보며 앉았고 지은이도 그 옆에 말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한번 밀었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져 도연이 앞으로 갔습니다. 이거 니들이 한 거니? 도연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얼굴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가더니 순간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아?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 어릴 때 폐렴 걸렸을 때 기억나니?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었어. 한밤중이었지. 택시를 잡아 타고 응급실로 갔어. 내 열나는 몸을 안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 내가 숨 쉬는 소리 하나하나를 세면서 말이야. 도연이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발표회에서 내가 연극 주인공 맡았을 때 기억나니? 내가 밤새도록 의상 만들던 거.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서 피가 났어도 계속 바느질했어. 너한테 멋진 왕자 옷을 입혀주고 싶어서. 지은이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대학 붙었을 때 내 아버지 없는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메웠는지 아니? 졸업식 날 다른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오셨는데 너는 나 혼자였잖아. 그래도 난 두 사람 몫을 하려고 애썼어. 사진도 2배로 찍어주고 박수도 2배로 쳐줬어. 그 아이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 취업 준비할 때 힘들어서 밤마다 울던 거 기억하니? 내가 내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잖아. 그때 넌 내 품에서 울면서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간들로 이 집을 버텼어. 내 아버지 없이 혼자 너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너를 생각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버텼어. 내가 무슨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족이라고 하나의 식구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었어. 조용한 정적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경솔했어요. 경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삼켰습니다. 경솔하다는 게 뭐니? 실수로 잘못 클릭해서 신청한 거니? 아니면 장난으로 한 거니?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언제쯤 얘기할 생각이었니? 계약서 들고 와서 사인하라고 했겠지.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이야.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상처 드리려던 건 정말 아니었어요. 저희도 어머님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실 것 같고 만약에 갑자기 아프시기라도 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시설이에요. 요즘은 정말 좋아요. 호텔같이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지은아.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 시설이 좋을 수도 있어. 프로그램도 다양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체 난 너희 가족 중 어디에 속해 있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난 알았어야 했어. 내가 이미 이 가족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번거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걸.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니? 설명 좀 해봐.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연이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땀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엄마 마음을 생각 못했어요. 마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야. 느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 마음을 느낄 생각조차 안 한 거잖아.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너도 엄마 있어 봤지? 그럼 알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존재라는 걸.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자식 마음을 알아. 자식이 힘들면 엄마도 힘들어.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대신 아프고 싶어 해. 그게 엄마야. 지은이는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떠니? 자식은 엄마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니? 엄마가 외로운지, 엄마가 서러운지, 엄마가 슬픈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도연이가 제 발 앞으로 와서 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많이 몰랐어요. 그냥 다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괜찮으신 줄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외로운 말인지 아니? 조용했습니다. TV조차 꺼져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빗소리가 우리 셋 사이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은 해볼게. 근데 지금은 잠깐, 나도 좀 나가야겠어. 숨이 막혀서. 괜찮아. 금방 올게. 바람이나 좀 쐬고 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비 오는데요. 괜찮아. 금방 올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해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사람이었다는 걸, 내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비를 맞기로 했습니다.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화가 나서 꺼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만 하나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도 지은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눈빛 속에는 그제야 진짜 후회 같은 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나 정말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단지 앞 놀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어릴 때 도연이를 데리고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에서 기다려주고 모래놀이를 같이 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벤치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옷도 이미 젖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 이대로 살아도 되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 위해 참고 또 참았던 그 세월 동안 정작 나는 나를 어디에 두었나 싶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까먹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며느리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도연이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도연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을 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이와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머님.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옷 다 젖으셨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지은이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식탁을 보니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제가 끓였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 한 숟갈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싱거웠습니다. 지은이는 제 입맛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서류 찢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엄마 혼자 안 계시게 할게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와 지은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샐러드였습니다. 고마워. 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같이 나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오늘은 엄마 모시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외출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했습니다. 도연이가 제게 옷을 사줬습니다. 엄마, 이거 예쁜데요? 입어보세요. 저는 옷을 입어봤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옷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을 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하루는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도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삿날 적어놓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연극 동호회 등록 상담. 예전에 젊었을 때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활에 쫓기면서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헬스장 견학.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자격증 준비. 뭔가 배우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작은 글씨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 손끝은 뚜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자식도 가족도 이젠 내가 챙겨야 할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살아야 하니까요. 아니,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연극 동호회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극 동호회에 관심 있으세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동호회는 나이 제한 없어요.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상담을 받고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첫 연극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로 산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연습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최순이에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영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연극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김영자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다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 씨는 자식분이 있으세요?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아들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며느리 좋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서로 적응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지 않아도 저만의 삶이 있을 수 있구나.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연극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헬스장에도 등록해서 매일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도연이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주말이 되면 다른 일이 생겼다며 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제게도 제 일정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 안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연극 동호회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이지만 그래도 설렜습니다. 옷장을 열고 공연복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입어봤습니다. 괜찮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습니다.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미리 싸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밥과 과일, 작은 생수 한 병.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기 전 잠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는 보랏빛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의 자리라고 수놓아진 쿠션. 저는 그 쿠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아파트 앞 화단에 철쭉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가방 끈을 잡고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전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햇빛에 반짝이는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계절로 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저 김영자로 말이죠.